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핵 추진 잠수함 20여 년 넘게 우리 정부가 추진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것과 비슷한 그런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주고는 싶은데 이게 자기가 그냥 해주는 건 좀 그렇고,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보다 딱 이런 게 정말 전략 전술에서 유리해진다.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속도 측면에서 보면 KTX하고 무궁화호. 근데 디젤 잠수하면요 자꾸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연료를 태워서 움직이려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수시로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잠수함의 은밀성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 한 번 연료를 충전하면 기본적으로 석 달, 넉 달을 올라오지 않고도 그냥 계속 추진할 수 있고, 그보다 더 길게 자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핵 추진 잠수함 20여 년 넘게 우리 정부가 추진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됐어요. 네.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핵으로 무장을 하면 당장 일본부터 또 중국이나 북한의 이런 무장 속도도 더 빨라질 텐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미룰 수도 없는 문제고요. 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예상하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한미 또 에이펙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혹시 핵 추진 잠수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어요? 사실 그 예상은 잘 못했죠. 다만 지금 앵커님이 이제 처음에 오프닝 멘트를 하시면서 핵 무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핵 무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건 핵의 무장이 아니다. 우리가 NPT 비확산, 다시 말하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조약 당사국으로서 그 조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비핵화 정책, 비핵 정책은 확고하게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한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핵 연료,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 이걸 지금 우리가 추진한 것이고,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만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동의하고 승인하게 될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죠. 다만 우리가 그동안 언급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원자로 이 원자력 산업에서는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원자로를 가동하는 연료는 전량 수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고 하는 족쇄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걸 좀 풀어야 되겠다. 이걸 풀어야 핵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연료를 충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전을 가동하고 사용 핵 연료를 또 처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원전 산업은 정말 완전히 날개를 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보다 차별화된, 일본은 사실 전홍축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일본에게는 부여했거든요. 20%까지는 할 수 있다면서요? 20%까지. 그다음에 재처리,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걸 좀 풀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핵 보유를 위한 잠재 역량을 보유한다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 유성락 안보실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을 했고, 미측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는 상당히 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게 사실은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하나는 경제 문제고 하나는 안보 문제고. 그래서 이게 사실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는 경제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부분은 이번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승인하게 되리라고는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2기 이제 통틀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많은 발언들을 그동안 했는데 가장 아주 정말 듣기 좋은 그런 발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 한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때 한 70여 분 동안 그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아유, 그 나이 많은 대통령이 그렇게 긴 시간 기자회견하는 걸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네.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제 귀를 의심했던 표현이 주한미군 당장 철수하고 싶다. 한미 연합연습 이거 미친 짓이다. 이거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정말 저는 굉장히 그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우리 동맹국 대통령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때 우리 방위비 분담금 뭐 10배 늘려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나중에 그 2기 임기 하기 전에 캠페인 과정에서도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고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훨씬 더 많이 받아냈을 것이다. 뭐 이런 언급들을 하고 늘 우리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언급들을 많이. 주한미군 숫자도 늘 틀리잖아요. 그렇죠. 28,000여 명인데 늘 뭐 4만 5천 명 뭐 그렇게 네. 좀 다른 얘기 사실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서 참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좀 이해를 분명히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번에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예상을 못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생각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미국의 위협 인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무엇을 가장 위협의 대상으로 꼽고 있는가. 북한도 물론 위협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만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역시 결국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꾸고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쿼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까지 포함시켜서 쿼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뿐만 아니라 오커스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 영국과 함께 또 중국을 견제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세안을 중시하고 아세안에 공을 들이는 것도 중국을 의식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미국의 헤그세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은 지금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 그다음에 본토를 방위하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 나머지 동맹국들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자기 방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꺼내든 카드가 방위비, 다시 말하면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토에게 찾아가서 나토 5%까지 올려. 직접 국방비 3.5%, GDP 대비, 그다음에 간접 국방비 1.5%, 도합 5%까지 올려. 그리고 한국, 일본,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라고 얘기한 것도 배경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어떤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그런데 자기가 가진 역량은 제한되고 특히 해군 역량은 점차
감소할 수도 있다. 중국은 굉장히 눈부시게 빠르게 발전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동맹국의 힘을 늘려서 그 동맹국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도록 한다면 이거는 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일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아마 그 부분을 탁 짚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결심을 해달라.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승인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것과 비슷한 그런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주고는 싶은데 이게 자기가 그냥 해주는 건 좀 그렇고 한국 대통령이 원하면 우리 정부가 좀 마음을 잘 읽은 것도 있네요. 그걸 읽고 그런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우리 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중국, 북한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나중에 대통령실이 좀 해명은 했어요. 중국 방향 또는 뭐 저쪽 방향에서 네. 오는 그런 그 세력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동해에서 서해에서 이걸 우리가 막아준다면 미국의 부담도 한층 덜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왜 미국은 그동안 일본에는 농축, 그다음에 제철이 이런 권한을 주고 한국에는 그동안 왜 안 줬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딘가 조금 신뢰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플루토늄 재처리해서 갖고 있다가 딴 데 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랬죠. 우리가 핵 보유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 코리아 게이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하여튼 우리가 그런 강한 열망, 우리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실은 농축이라든지 제철이가 다 핵무기를 만드는 길이니까 아마 그런 차별이었는데 저는 이것이 지난 2023년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핵 관련 정보의 공유로부터 시작해서 작전 계획을 함께 기획하고 수립하고 연습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네. 이것도 이번에 미국이 결심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보다 딱 이런 게 정말 전략 전술에서 유리해진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속도 측면에서 보면 KTX하고 뭐 무궁화호 뭐 이렇게 네.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잠수함에서 속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거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그 자동차도 보면요. 그 마력 수가 높은 게 어마어마한 그 파워, 속도를 내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디젤을 태워서 그걸 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이거든요. 요즘은 그것도 좀 발전을 해서 그 디젤로 해서 이 배터리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는 걸 충전을 해가지고 상당히 파워도 늘리고 여러 가지 자망 시간을 늘리는 그런 기술 발전이 하이브리드네요. 일종의 그러면 네. 그런 게 좀 발전이 되고는 있지만 네. 핵 추진 잠수함과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핵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딱 그 핵 추진 잠수함에 원자로를 놓고 네. 원자로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 속도가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뭐 2배 또는 3배 이상 그 이상 그 빠른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잠수함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비닉, 다시 말하면 은밀성입니다. 은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지 몰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물속에서 떠오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디젤 잠수하면요. 자꾸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연료를 태워서 그걸 디젤을 태워가지고선
뭐 움직이려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수시로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잠수함의 은밀성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어디 있는 게 다 노출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 한 번 연료를 충전하면 그 농축 우라늄의 농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기본적으로 석 달, 넉 달을 올라오지 않고도 그냥 계속 추진할 수 있고 그보다 더 길게 네. 자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은밀성이 보장되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파워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이 권투 선수의 헤비급 선수하고 라이트급 선수하고 붙으면 이 사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힘이 세기 때문에 덩치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SLBM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버지니아급 같은 경우는 수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일 큰 게 3,600톤이거든요. 이번에 만든 장영실함이 최근에 최신형 네. 최신형 디젤 잠수함이고 그게 3,600톤. 미국은 수만 톤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실제 보면 그러면 크기만 봐도 한 5배, 10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큰 덩치를 움직이고 그 덩치 안에는 얼마나 많은 걸 넣을 수 있겠습니까? 무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 무장력이라는 거는 네. 정말 뭐 웬만한 국가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네. 물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은 이게 전력 우위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게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회를 열었는데 그중에 5가지 중요한 국방발전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자력 추진 핵동력 잠수함입니다. 핵동력 잠수함을 얘기를 했어요. 걔들은 핵 추진이라고 않고 핵동력이라고 핵동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핵동력 잠수함인데 김정은이 핵동력 잠수함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죠. 북극성 1에서 5까지 쭉 계속 지금 그걸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걸 탄두를 작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네. 그런 SLBM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2023년에 보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하는 핵공격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물론 핵동력은 아니에요.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핵동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거든요. 그리고 지난 3월이었죠. 김정은이 핵동력 잠수함 어마어마하게 큰 잠수함을 공개하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건 뭐 대한민국뿐 아니에요. 미국을 향한 협박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와의 불법 밀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작년에 러시아 2만 명 가까이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2,0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푸틴이 김정은에게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이제 요구할 계산서가 많아졌죠, 목록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동력 잠수함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뭐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못 줄 일도 없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핵동력, 다시 말하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은 시간 문제다. 추진 잠수함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북한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북한이 부족한 기술력만 좀 제공해줘도. 그럼요. 네. 그리고 북한은 이미 핵 농축, 재처리 많은 핵연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걸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정말 어마어마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디젤 잠수함 장영실 함만 해도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세계에서 탑 클래스 정말 그 비교 우위의 그런 잠수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탐내는 나라들이 많아요. 지금 저는 오늘 이번 보도에 크게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저는 뭐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그 잠수함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수출 말씀하십니까? 그럼요. 잠수함 수출이요.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 우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디젤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핵추진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작전 역량을 우리가 구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정말 제가 군 생활도 오래 했지만 이건 뭐 정말 듣던 중 너무너무나 반가운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비닉 군대 갔다 와서 처음 들어보는 33년 만에 제가 기도비닉. 기도비닉. 예, 네. 이건 뭐 정말 기습을 위해서. 네.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걸 쏘려면 미사일이 필요한데 저 친구들이 ICBM까지 만들겠어 하면서 그때까지 남의 일이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사거리가 이제 괌, 하와이 이러다가 이제 지금은 미국 대륙을 때릴 만큼 ICBM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자기들 일이 된 거 아니에요, 북한의 핵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핵을 이제 핵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도 역시 근데 너희가 핵을 만드는 건 뭐 그래 어쨌든 뭐 쏘지는 마, 예를 들어 너희 ICBM만 폐기해라. 그러면 미국한테는 걱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와중에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가 버리면 이거는 이제 진짜 미국한테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네요. 그럼요. 지금 사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핵 보유국, 누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누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NPT 체제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한 5개 핵 보유국은 누클리어 스테이트거든요. 이게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정은이 자기에게 비핵화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다면 그 허망한 비핵화의 꿈을 털어내라. 그럼 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하노이에서 이제 노 딜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은이 요구했던 게 사실은 제재 해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기도 한 거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걱정이 되고 또 미국이 지금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확산 정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특히 2016년 이후 북한을 향한 각종 제재, 이게 뭐 정말 초강력 제재를 이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지금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위협을 줄이는 것부터 좀 해야 되겠다. 그 위협을 줄이는 것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노벨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정말 이번에 꼭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주제는 이제 SLBM인데 북한이 아까 제가 잠깐 3월 달에 보여주었던 그 잠수함의 몸집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10,000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게 김군옥이 3,000톤급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거의 3배 이상 몸집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보여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면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개발하겠다는 거죠. 개발하고 이만큼 선체를 이만큼 우리가 그 정도 하겠다. 완성하고 이만큼 진전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핵동력 잠수함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체가 있는 거야. 우리가 만들고 있다. 만들고 있어. 우리를 가볍게 보지 마.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SLBM 예전엔 바지선인가 어디가 해가지고 이렇게 쫙 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디젤 잠수함이나 이런 데 쏘면 아무래도 이게 뭐랄까, SLBM이 언젠가는 그 앞에다가 핵탄두만 붙이면 미사일 잠수함에서 핵미사일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 아무래도 그 아까 힘 말씀하셨는데
그럼 역시 핵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그것이 안정적으로 발사가 되겠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발사대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SSBN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이 갖기로 한 거는 SSN입니다. 다시 네. 말하면 단순히 이건 재래식 탄두를 싣고 다니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SSGN이라고 해요. 가이디드 미사일. 그래서 SGN이라고 얘기하고 네. 핵 탄두를 탑재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그 핵 추진 잠수함은 SSB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SSBN입니다. 자기는 핵탄두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네. 핵탄두를 탑재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싣고 나갈 수 있는 핵동력 잠수함만 되면 거기에 이걸 실으면은 그게 SSBN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결국은 들키지 않고 미국 근해까지 가서 미국 본토를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다. 이게 현실화되면 미국으로서는 뭐 이건 감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전에 이걸 막아야 되고 또 그렇게 만약에 진전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되는데 미국도 대응을 하겠지만 결국 동맹국, 한국 제가 볼 때는 아마 한국이 이걸 갖게 된다면 조만간 일본도 이걸 가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서는 특히 일본은 이제 더 보수 정권이 집권을 했는데 자꾸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를 원하니까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더 트럼프 대통령과 더 가깝고 보면 한국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가질게요. 이러면 물론 일본은 자체적으로 만들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를 이미 하고 있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다르지만 많은 부분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동력을 만들 수 있고 작은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고 근데 재료가 없고 일본 애들은 재료가 있고 그죠? 달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일본이 또 재무장하는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3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역사적으로 처음 만났어요. 우리가 한미일 안보협력 하지만 정상 간에 만나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련된 공식적인 합의 문서를 만들고 그걸 제도화한 것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 전범 국가로서 이제 패전하고 항복을 한 이후에 다시는 전쟁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평화 헌법으로 만들고 네. 군대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비핵 3원칙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유지해 왔는데 이제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아베 전 총리 시절부터 보통 국가, 다시 말하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룰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뭐 좀 이렇게 포장을 한다면 정상 국가.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일본은 그렇게 표현하죠. 패전 국가의 몽해를 메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싶다. 군대도 정상적으로 갖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진 않지만 적어도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본의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견제하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지금 아직 남아있고 또 특히 이번에 신임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 이 총리가 여자 아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보수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서는 그렇게 참 좀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실은 우리와 자유민주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자본주의에
방식으로 우리와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이웃나라고 또 미국과 동일한 동맹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역량이 강화되고 미국의 역량이 강화되고 함께 일본의 역량이 강화가 되면 그러면 한미일 안보 협력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2차 세계대전과 같이 또는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어떻게 했던 것 같이 또 만약에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또 군사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가능성을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과거와 같은 그런 안보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순기능적인 요소. 일본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본이 먼저 재무장을 시작했을 때 또 미국이 그걸 우리한테 허락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죠?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 6개 나라 갖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일단 미국, 러시아. 미국은 엄청나게 갖고 있더군요. 핵 추진 잠수함을. 그다음에 영푸는 갖고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럼요. 그리고 인도가 제가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인도가 중국이죠. 중국. 네, 그럼요. 네, 당연하군요. 예. 네. 거기에 호주는 미국이 2척인가 이번에 만들어 준다 그러고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거기도 아마 제가 볼 땐 30년대 한 중반쯤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1930년대 좀 그럼요. 10년이나 걸린다고요? 가지고 있는 잠수함을 주는 게 아니고 네.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미국은 정말 배 만드는 게 아주 오래 걸리는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네.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갖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걸 갖는다면 실전 배치가 언제쯤 될 걸로 보느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그걸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진수도 하고 또 시험을 거쳐 가지고 실제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빨라야 10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결정해서 네. 출발하면 가장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호주 같은 경우는 말이죠. 호주가요. 왜 그렇게 중국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호주가 굳이 뭐 그런 거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중국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니까요. 예, 내려오기도 하고 호주가 중국에게 한 번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의 그 대외 정책을 우리가 전랑 외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늑대 외교거든요. 힘을 앞세우는 외교고 다시 말하면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 그럼 한번 당해봐. 그래가지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이용을 해서 그 상대방의 나라를 굉장히 골탕 먹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당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한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사드 보복을 당했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겪었지만 저는 중국이 훨씬 큰 손해를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 큰 손해를 입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호주도 중국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어떤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는요 쿼드에도 가입을 했고 오코스에도 가입을 했고 그러면서 2중 3중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성을 했고 또 호주와 미국 굉장히 가까운 동맹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호주가요 프랑스로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로부터 디젤 잠수함이었을 겁니다. 예, 아마 제가 볼 땐 그랬더니 미국이 제가 알기로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영국과 함께 오커스를 만들고 핵추진 잠수를 해. 그러면 이건 호주 입장에서 그럼요. 고맙죠. 땡큐죠. 그래서 이제 호주가 갖기로 돼 있지만 아직 가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나라 중에 5개 나라는 이미 NPT 체제, 다시 말하면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다시 말하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5개 나라는 이미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인도는 이 5나라에 속하는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인도도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개 나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저는 호주보다도 더 빨리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호주보다도 훨씬 빠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역량이라는 게 네. 우리는 굉장히 빨리 만들고 이 납기를 맞추는 우리의 방산이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볼 때는 우리가 그렇다면 7번째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역량,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 군사력 평가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세계 5위로 평가를 이미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제일 큰 장형실함이 한 3,000톤급인데 미국은 수만 톤급이라면 근데 이 형 만들 거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게다가 핵 추진 잠수함이니까 크게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이 형이면 그죠? 근데 필리가 도크가 작아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와서 만들어라. 이거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예,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라든 수만 톤급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대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8,000톤급,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거,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영국도 아마 그런 정도 가지고, 미국도 그런 정도의 크기의 핵 공격 잠수함 SS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렇게 미국은 전 세계를 작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만 톤급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사실 제일 큰 거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45,000톤급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8,000톤급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필리조선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저는 미국이 지금 사실 이번에 우리가 관세 협상이 어려울 걸로 봤지만 이번에 타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지금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한꺼번에 타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원 중에 하나가 저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점,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을 포착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이 조선 분야, 한국이 뛰어난 조선 분야에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필리조선서는 한화가 구입을 한 한화 소유의 조선서거든요.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만 한화의 조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소는 미국이지만 한국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만든다면 지금 미국이 필요하는 것은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쇠락의 길을 들어선 것은 인력이 없는 거예요. 인프라가 부족한 거예요. 기술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인프라와 인력 이런 것이 부족한데 미국에서 그걸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게 마스카 프로젝트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을 믿긴 믿지만 그래도 좀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아주 탑 클래스에 있지만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 경험은 없잖아요.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선체라든지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그 핵추진 잠수함의 설계 이런 것들 설계 과정부터 원자료를 설치하고 가동하고 네. 운영하는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미국과 이제 아마 협력을 해야 될 겁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핵연료를 보급을 받아서 그걸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적 장치들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미국이 이게 지금 뭐 이번 경주 회담에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그래 좋아 해 이렇게 했을 것까지는 않아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아마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참모들의 판단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승인해 준다면 어디서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우리의 조선업붕 특히 우리 함정건조라든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달면 좋겠어? 아마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서라고 하는 것을 네. 콕 집어서 언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8,000톤급을 그럼 몇 척을 만드느냐 아직은 구체적으로 몇 척을 만드느냐가 아직 결정된 거는 없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작전 역량 우리가 운영하는 그 해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소한 4척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모두 다 거기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필리가 도크가 2개인가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건 미국과 우리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거기서 만들고 나머지는 우리 거제라든지 또 나머지 우리가 또 역량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HED 현대도 역량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할 것인가는 아마 우리가 한미가 협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 중에 그중에 1,500억 달러가 이제 이 부분 아닙니까? 네. 마스가 프로젝트니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미국도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렇게 해서 한미 동맹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시간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에게 자꾸 무장을 시켜주면서 중국과의 갈등에서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뭐랄까 우리가 제일 자칫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자칫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앞에서 막아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희생양으로 끌려 들어가는 전략이 아니냐. 저는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미국도 중국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그 작전 계획이라든지 그런 무장력의 어떤 배치라든지 운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실 뭐 해봐야 또 서너 척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가진 역량을 비교한다면 네. 그렇게 사실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뭐 미국을 대신해서 어떤 한다든지 막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저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도 그런 군사적 충돌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주에서 미중 정상이 만났고 또 내년 4월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가게 돼 있고 네. 그리고 또 바로 후속 조치로서 시진핑 주석이 또 미국을 가도록 돼 있거든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건 있지만 그것이 실제 충돌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당장 북한의 네.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 무장이라는 게 물론 제가 부정적인 질문을 드렸지만 무장한다는 것이 결국 그 분쟁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국방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거예요. 힘을 강력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전쟁을 겪었던 시기를 보면 우리의 힘이 늘 부족했을 때 그랬어요.
6.25 전쟁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을 겪은 거거든요. 그럼요. 네. 과거의 임진왜란, 그다음에 병자호란도 우리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감히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중국의 반응을 봤거든요. 아마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중국이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 보인 반응은 의외로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보였던 중국의 태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때는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게 학습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드 보복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얻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이 그렇게 난리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내놓은 입장이 뭐냐. 비확산 정책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비확산 정책을 지킨다. 다만 그 원자력을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쓸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저희 3프로TV라 저희 이제 잠수함을 만드는 기업들도 저희는 관심이 많거든요. 네. 아까 잠깐 좋은 일 소식 수출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캐나다가 12척인가 발주한다고 해서 네. 우리하고 어디하고죠? 독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센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상당히 희망적인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독일은 사실 우리보다 굉장히 앞선 나라입니다. 우리가 독일로부터 유보트의 나라 아니에요? 예, 유보트의 나라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실 잠수함을 갖고 싶어 할 때 미국이 우리한테 잠수함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아, 그래요? 우리에게 잠수함을 준 나라가 독일입니다. 한 70년대나 됩니까? 아닙니다. 90년대입니다. 우리가 잠수함 가진 게 90년대입니까? 네, 그럼요. 우리가 90년대 네.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할 때 기술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독일 잠수함을 우리가 수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독일의 기술로 우리의 잠수함 역량이 강화됐고 이제는 카나다 수주전에 독일과 한국이 나란히 뛰어들어서 지금 경쟁 국가가 됐거든요. 우리 민족이지만 참 대단한 대단한 나라죠.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10몇 년 만에 그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기술에서 지금 수주전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1,500톤부터 시작해서 지금 3,600톤까지 만들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요. 이제 독일이 유리한 점도 있어요. 독일은 잠수함의 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나토 국가예요. 그럼 카나다도 나토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는 같은 나토 국가들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와 그런 호환이라든지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독일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놓은 잠수함이 말이죠. 한국은 장영실함을 내놨어요. 그런데 독일이 내놓은 함은요 아직 실체가 없는 함이에요. 그냥 프로젝트만 돼 있는 거예요. 함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급하거든요. 지금 30년대 중반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12척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30년대 중반까지. 지금 카나다가 운영하는 그 잠수함의 수명이 그때 되면 이제 다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능 좋은 잠수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독일의 잠수함은 이 계획만 나와 있는 잠수함이고 지금 한국의 잠수함은 이미 실물이 딱 완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카나다 총리가 에이펙 정상회의에 와서 참석을 하고 거제에 있는 장영실함을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또는 내년 1월이면 아마 최종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잠수함 수주뿐만 아니라 잠수함 수주 이후에 잠수함을 유지 정보하는 소위 말하는 MRO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까지 모두 이제 수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60조 원. 이제 60억 달러. 이제 억 달러죠. 60억 달러. 네, 예. 한 8조, 9조. 예, 그렇죠. 예, 그 정도의 그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것이 된다면 우리가 사실 인도네시아에 수척을 수출한
경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의 그 디젤 잠수함의 이 역량이 전 세계에 미치는 그 역량,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카나다에 이어서 폴란드, 그 여러 나라에서 이런 수주들이 이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희망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센터장님, 캐나다는 특별한 적성 국가도 없는데 왜 잠수함을 12척이나 새로 만든답니까? 카나다는 우리와 전 세계가 지금 전부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카나다도 이제 나토의 일원이고 네. 특히 가장 카나다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북극 해가 녹고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카나다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서 카나다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 카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잠수함을 이 수주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그 위협, 나토를 향한 위협,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 외에 이제 폴란드라든지 폴란드가 이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우리의 최고의 방산 그러니까요. 소비국이 된 거 아닙니까? 폴란드는 뭐 지금 그런 차원에서 군까지도 엄청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의 그 위협이 사실 카나다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또 지금 이 상황이 과거에 탈냉전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토, 미국도 나토의 동맹국이지만 동맹국을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카나다도 상당히 감정적으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못 지켜준다. 과연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는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도 우리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카나다도 지금 해군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분명한 건 이번 뉴스가 나가면 어제나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SLBM 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확인했겠네요. 그럼요. 그죠? 아니면 또 더 빨리 해라고 했거나 네, 분명하게 대응하고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김정은도 아마 속이 막 상할 거예요. 에이, 차라리 트럼프를 만났을 걸.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무지 나빠서 결심한 거 김정은 보기 아주 보란 듯이 한국 대통령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란 듯이.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향한 핵 미사일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역량이 강화되고 한미 동맹의 공고함이 더 단단해졌거든요. 그동안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러시아와 중국만 도와주면 내가 뭐 꼭 미국과 대화를 안 해도 급할 거 없어. 우리의 몸집을 키우고 협상 지렛대를 한층 높여야 돼. 트럼프를 좀 더 안달하게 만들어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이 만남을 보이콧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무장이었다. 이건 김정은으로서는 뼈 아픈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발등에 불이 굉장히 떨어진 거거든요. 아마도 김정은은 속도를 무지 빨리 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걸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저희 한 3,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마침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헤어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박차고 일어났을 때와 김정은의 몸값은 많이 높아졌다. 그때는 외톨이 김정은이었는데 지금은 러시아 등에 업고 있고 갑자기 또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하고 와버렸고 핵은 오른손에 들고 있는 핵은 훨씬 완성도가 높아졌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아마도 지금 당분간은 북한은 중국과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착하는데 더 힘을 쏟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구애를 했잖아요. 그걸 뿌리치고 오히려 최선희를 러시아로 보냈고 벨라루시에 또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최선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늘 모스크바에 우리의 마음이 와 있다. 일련의 그런
이 러시아와의 혈맹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를 얘기를 했고 네. 러시아도 또 지난번 10월 10일 열병식에 메드베데프를 보냈거든요. 푸틴이 오진 않았지만 이건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국방장관이 아니라 저기 2인자죠. 과거에 러시아 대통령을 했던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죠. 다른 푸틴의 오른팔입니다. 메드베데프가 왔거든요. 푸틴이 잠깐 이전에 물러나 있었을 때. 그럼요. 네, 그때 네, 대통령을 네, 했던 네, 인물이 네. 메드베데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받아서 핵동력 잠수함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 ICBM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네. 정찰 위성을 더욱더 강력하게 무장하고 특히 이제 내년 1월에 9차당 대회를 합니다. 그때 새로운 노선을 발표할 텐데 네. 이번에 노선은 김정은이 얘기를 했습니다. 핵 능력과 재래식 능력, 북한은 상용 전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병행하는 노선을 채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노선이 나올 것이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노력을 할 거예요. 리창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거든요. 이번에 시 주석은 경주에 왔지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계속 힘을 실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 북중러의 연대를 강화하고 네. 또 우리는 한미일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구도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은 계속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됐는데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 주변국의 파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